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진시황 통일 전 중국 고대사를 이야기한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하나라와 상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는 주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진시황 통일 전 중국 고대사는 하상주의 시대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위에서, 이 기초 위에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약 600년 동안은 상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상나라는 나중에 은나라가 된다.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주왕이 있었는데요. 이 주왕이 폭정을 일삼으니까 주변 소국에서 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주나라의 주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나라 시대의 마지막 왕 이름이 공교롭게 주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준비하는데 이 서쪽 변경에 있었던 주나라의 무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소국들이 반란을 준비하게 됐고 결국에 무왕을 중심으로 한 반란 세력이 주왕을 물리치면서 무왕이 호경을 중심으로 해서 호경을 수도로 해서 주나라를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경이 어디냐면 지금의 장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지내다가 기원전 771년에 서쪽에서 견융족이 주나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호경을 버리고 천도를 하는데 동쪽으로 이동해서 천도를 하는데 이동한 곳이 어디냐? 바로 나급입니다. 이 나급은 지금의 낙양이죠. 그래서 견융족이 공격하기 전까지, 그래서 천도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서주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급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주나라가 멸망하는 256년까지를 동주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주시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근데 혹시라도 이 춘추 전국시대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챕터부터 바로 보시게 된다면 이 동주부터 공부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춘추 전국시대를 온전히 쉽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주시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주를 공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춘추 전국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서주를 반드시 어느 정도는 공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주의 시작이 바로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과 무왕의 다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은나라 주왕부터 해서 서주를 거쳐서 동주를 공부하는 것이 이 춘추 전국 시대를 공부하는 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위키백과를 보면 주나라는 상나라를 이어 중국에 존재했던 나라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존속한 나라이다. 790년간이나 왕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합니다. 기원전 11세기 중엽에 서쪽의 웨이허강 분지에서 세력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웨이허강이 위수입니다. 그래서 장안을 지나가는 그 황하 최대 지류인 웨이허, 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수에서 세력을 확대해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의 천자로서 중원을 지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중원은 어디냐? 중원을 클릭해서 보면요. 중원은 좁게는 옛 주나라 지역인 지금의 중국 중부지방을, 넓게는 중국 전역을 의미한다 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지리적인 의미고요. 중국 전역을 중원이라고 사용할 때는 이제 역사적인 의미라고 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밑으로 내리면 목야전투가 있습니다. 이 목야전투를 가지고 위치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황하가 이렇게 가서 흐르는데 그 중에서 이 황하 중류를 지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중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족의 활동 무대가 점점 중국 대륙 전체로 넓어지니까 그 역사적 의미가 중첩되면서 중원이 중국 대륙 전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중원이 바로 하상주를 비롯한 고대 중국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나라를 이은 주나라는 중원이 아닌 상나라의 서쪽 변방에서 발흥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나라는 자신의 서쪽에 있었던 그리고 서북쪽에 있었던 유목 세력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동쪽에 있었던 중원의 문화도 받아들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는 고대사로 갈수록 중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현대로 갈수록 중원이라는 말보다는 화북 또는 하북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가 커졌기 때문에 용어도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봉건제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역사로 넘어가서 보면 원래 주나라는 상나라의 서부 제후국으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상나라의 서부 제후국으로 오르도스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가 약탈에 시달리는 것을 피해서 상나라의 서쪽인 그 기산에 정착했다. 주문왕 시기에 국으로서 주나라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산이 어디냐 하면 기산은 그 중화인민공화국 산시성의 섬서성입니다. 이제 섬서성 바오지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나라의 첫 번째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주원으로 불렸다. 오장원이 이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갈량이 죽은 곳이죠. 이 오장원이 그 삼국지에 보면 오장원에 떨어진 별 챕터에 등장하는 그 오장원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 목야 전투를 말씀드릴 때 그 조금 더 그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미녀 달기에게 미혹되어 국정을 돌보지 않고 주지육림을 즐기며 폐악을 부리자. 여기서 주지육림이라고 하면 그냥 술판을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폐악을 부리자 주나라 내부에서 상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열자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주나라 문왕의 아들 무왕이 4만 5천여 명의 군대와 300여 개의 전차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서 목야 전투에서 상나라 주왕을 몰아내고 중국 전역을 차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야 전투를 보면요. 11세기에 은혜 제신, 이 사람이 이제 주왕입니다. 주왕. 그 제신과 주나라 무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이 연합군이 목야에서 벌인 싸움이다. 그 목야 전투에서 주나라의 승리로 약 600년간 이어온 은왕조, 이 상왕조는 몰락하고 주왕조가 중원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 요 지도로 보면요. 지도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팬 리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분수입니다. 황하의 지류이고요. 여기 러허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낙수가 되겠죠. 이것도 황하의 지류입니다. 그리고 그 황하의 최대 지류인 웨이허, 위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기산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전에 그 오르도스 지방에서 약탈에 못 이겨 내려온 그 주나라 사람들이 기산의 털을 잡아서 그 세력을 확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장안이 있고요. 장안을 지나서 통패스, 여기 동관입니다. 그 위수와 황하가 만나는 지점에 동관이 있는데 이 동관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낙양에서 장안을 갈 때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고 반대로 장안에서 낙양을 가야 할 때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이 동관이었기 때문에 이 동관은 그 모든 역사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곳입니다. 오히려 함곡관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동관을 지나면 여기 이제 낙양이 있고요. 러양이 있고 그 위에 맹진을 거쳐서 여기가 바로 목야입니다. 여기서 주나라가 상나라를 공격해서 이제 상나라를 밀어내고 이 중원을 차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야 전투의 그림입니다. 주나라가 새롭게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때는 아직 교통과 통신이 잘 발달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드넓은 대륙 전체를 직접 통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주나라가 선택한 방법은 상나라 잔존 세력에게 땅을 주고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게 했는데요. 아울러 친척들을 제후로 삼아서 연나라, 노나라,
제나라와 같은 제후국도 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주고 새로운 제후국을 건국하게 한 체제를 바로 우리가 봉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건제는 봉토 건국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봉자가 임금이 신하에게 영지를 내어준다라는 뜻의 봉할봉자라는 점, 받들 봉자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친지인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주고 제후는 토지와 백성을 받은 대신 곡물과 군사력을 제공하는 의무를 졌습니다. 그리고 땅을 받은 제후는 다시 자신의 친척에게 분봉받은 땅의 일부와 경, 대부, 사라는 자귀를 주어서 그 밑에 있는 농민을 통치하게 했죠. 따라서 주 왕실의 왕과 제후는 왕과 신하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왕이 종가가 되는 것이고요. 제후가 분가가 되는 것이죠. 이 종가는 이 종갓집 할 때 그 종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봉건제 하에서 천자의 지위는 종가, 즉 적장자가 상속하고 나머지 왕들의 지위는 한 단계 낮아져서 제후로 봉해지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다른 말로 우리가 종법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봉건제는 종법 관계 하에 있는 봉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가 자체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직적인 신분과 서열이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묵시적인 규범까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입니다. 그러면서 은나라 시대부터 있어 왔었던 샤머니즘, 토테미즘적인 제사들이 사라지고 예를 갖추어서 자신의 선왕이나 조상의 업적을 기리는 질서정연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에 맞춘 집의 크기, 의복, 장식물, 음식 등이 결정된 것이죠. 이렇게 주나라 시기에 형성된 중국적 생활 방식은 훗날 대부분의 중국 왕조의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나라 시기에 바로 하늘의 명령, 즉 천명을 받은 천자의 개념이 탄생했는데요. 천자는 천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다스리는 땅은 천하가 되는 것이죠. 이 천자라는 개념이 주나라 왕실의 격을 높이면서 봉건제를 유지해주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원래 천명은 하나라에 있었지만 거왕이 포악한 정치를 하자 상나라의 탕왕에게 천명이 넘어간 것이고 또다시 탕왕의 자손들이 천명을 잃어서 결국 주 왕실로 천명이 넘어온 것이라는 설명이죠.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왕실이 백성의 지지를 잃으면 천명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천자는 덕을 실천하며 어진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나라의 천명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나라가 기산에서 출발해서 상나라를 물리치고 중원을 차지한 후에 봉건제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했다라는 주나라의 전반기, 즉 서주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주, 즉 주나라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춘추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